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이제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날 무슨 리포트를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지기 차장께서 내일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힘든 거는 뭐 다들 매한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던 뭐 상황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행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하게 하나하나 글자를 읽어가면서 리포트를 좀 분석하는 것은 오늘은 좀 지양하고요. 오늘 준비된 리포트들을 다루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자료실에 업로드돼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펀드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결국 주가는 EPS와 PR과의 관계다. EPS와 PR과의 관계다. 근데 주가가 흔들릴 때 주식이 흔들리는 경우 주가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펀드멘탈이 흔들리는 종목과 펀드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종목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가가 흔들린다라는 건 뭐죠? 결국 PR이 흔들리는 겁니다. PR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서 굳건하게 EPS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면 결국 높은 PR에서 낮은 PR로 내려옴으로써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EPS가 확고하게 살아있다라면 그런 주식은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달리 설명하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면 우리는 위험자산을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자산인 주식이 흔들리다 보면 어떤 선호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미국채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죠?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EPS입니다. EPS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EPS가 증가하는 종목과 증가하지 않은 종목은 안전성에 있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게 아니다라면 결국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해서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산다라든지 금을 살 게 아니다라면 주식시장 내에서 우리가 안전한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한 주식이라는 게 뭐죠? EPS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EPS가 살아있죠? 물론 PER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안전 마진이 확보된 두 가지입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에서 EPS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확보된 EPS를 안전 마진이 생긴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지그 차장 말처럼 내일 주식 시장이 반등을 나타낸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죠. 물렸는데 무슨 주식이야? 자, 그러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면 내일 국내 주식시장, 그다음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을 나타낸다면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머리 아픈 상태에서 뭐든지 기법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리포트를 깊게 읽지 않겠지만 리포트와 관련해서 오늘 준비된 리포트를 다루긴 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어떤 점을 느껴내야 되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EPS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들릴 때 기본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죠. 기업의 이익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익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ER이 낮아지게 된다. 주가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 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대 초반과 지금 17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대략 한 3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했죠. 이 3만 원은 뭐죠? 20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은 뭐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대비 지금 들어간다라면 3만 원이라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15%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 섹터, 특정 주식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다 빠져서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데 거기다가 염장을 지르는 수가 되기 때문에 특정 섹터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EPS가 흔들리지 않고 EPS가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EPS 증가보다는 PER을 높임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을 때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시장이 다 좋을 때는 EPS가 올라가던 PER이 올라가던 이런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면 EPS와 PER과의 관계는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제 뉴욕 시장, 지금 선물 시장 뭐 반등을 나타내고 내일 국내 시장이 반등을 나타낸다라면 뭐 반대 매매가 내일 아침에 나가고 나면 그게 단기 피날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V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듯이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6천을 향해서 간다라고 치면, 전쟁이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빠르게 끝났다라고 예를 들어 보이면, 뭐 그런 상태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우리가 전쟁 이전을 1차 상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1차 상승이고,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V자 반등에서 올라가는 것은 2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1차 상승 때 올라갔을 때는 다들 분위기가 으쌰으쌰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나면 2차 상승 때는 1차 상승 때와 모양이 동일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친구들과의 우정이 아무리 돈득하고 이성 간에 사랑을 나눴을 때, 처음에 사랑을 나눌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갑자기 어떤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긴다라든지 어떤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잠깐 서로 간에 으르렁대는 일이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관계가 돈독해지면 첫 번째 감정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요거는 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차 상승과 2차 상승은 모양이 다를 겁니다. 1차 상승은 EPS가 올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키맞추기 차원에서 주식들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던 종목들도 꾸준히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2차 상승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EPS가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EPS가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PER이 높았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은 다 같이 뜨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서히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느껴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증권사 영업직원이라면 저는 이제 현업에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 이 반등을 대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바로 이 노력, 작은 차이가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를 만약에 하겠다라면 엄청난 매매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내일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 지금 오늘 다 같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장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입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5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5개 중에 4종목을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어요.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샀던, 오늘 처음 외국인들이 샀어요.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 리포트들이 안 나오고 중소형주들 리포트만 나왔습니다. 중소형주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종목 중에 제가 이거는 증권사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의견은 매수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나온 리포트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안 샀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던,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샀어요. 근데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주가는 다 떨어졌는데 물론 외국인들을 우리가 특별히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샀다라는 것들, 이런 장에서 그들이 샀다라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꺼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뽑아놓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종목들의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샀나 안 샀나라는 거, 기관이 샀나 안 샀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름대로 내일 반등을 줄 때 희망의 트리거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 생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앞서 훌륭한 분들이 얘기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펀드멘탈로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EPS 증가율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종목 살펴보면서 또 다른 얘기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노와이어리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한 리포트입니다. 12개월 목표 주가가 6만 원으로 상향했고, 자, 여기서 보면 12개월 목표가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 원본을 만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지금 편집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본을 제일 뒷장을 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않는 제일 뒷장을 보면 재무제표 나오고 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재무제표 나오고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목표가를 제시한다라는 것들은 바이 의견, 홀드 의견, 그다음에 매도 의견은 앞으로 주가가 몇 프로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견을 준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목표 주가를 몇 개월 내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나오는데 하나증권은 이노와이어 리스에 대해서 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12개월 동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6만 원으로 바로 올라갈 거야 라고 본다라는 것들은 좀 다르겠죠. 어찌됐든 12개월 내에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높았나요? 좀 톤다운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0% 정도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 국내 통신 장비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타겟 PBR을 3배로 높여서 제시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니까 타겟 PBR을 3배로 높인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50% 상향했다.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PBR은 이제 자산 가치를 3배로 놓는 건데 3배로 놓든지 2배로 놓든지 5배로 놓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와 같이 리포트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피어 그룹 대비, 그러니까 주변 그룹 대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옆이 상승하면 나도 좀 밸류를 높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국내 통신 장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다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 PBR을 3배로 높인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긍정적으로 PER이라든지 PBR을 좀 높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리포트를 통해서 높게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리포트들을 좀 봐왔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와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러한 방식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방산 부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장비 내에서 오름폭이 가장 적었던 상태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건데, 오름폭이 적었다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또 내용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이노와이어리스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은 지난주까지의 논리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조정을 나타낼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톤다운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SA 시대, 5G SA 시대는 이제 5G만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시험 장비라든지 스몰셀 매출이 크게 전망할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고요. 미국과 일본에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큰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고마진이 예상되는 시험 장비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산 매출이 신규로 가세할 것으로 보여서 이익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앞으로 이것은 펀드멘탈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라는 거죠. 고마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방산 매출이 신규로 붙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리포트를 보실 때 만약에 지금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빨간 펜 선생님이 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빨간 펜 선생님이 어떤 의미인지는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녀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커나갈 때 학습지라는 걸 하죠. 학습지를 할 때 선생님들이 체크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노와이어리스의 성장 가능성은 무엇이냐? 기대감이냐? 현실 가능성이냐라고 놓고 본다라면 현실 가능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현실 가능성으로 옮겨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물론 음봉을 세게 박았습니다만 오늘 얘만 비 맞은 거 아니죠. 오늘은 태풍이 몰아쳐서 다 비를 맞았는데 그 비를 맞은 가운데 있어서 우산을 하나 몰래 숨겨놓고 있는 애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라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국내의 경우에도 5G SA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시험 장비 수요 증가가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고 하반기 이후에 시험 장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해킹 이슈로 잠정 중단된 스몰셀 국내 공급이 재개되고 해외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납품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처의 다변화입니다. 매출처의 다변화라는 것은 한쪽 매출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의 안정성을 답보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출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화된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들어온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기업 합창업체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리 때 사원 대리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 합창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그동안 단가인하 압박이라든지 갑자기 물량 공급의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경험들을 겪고 나니까 역시 매출처가 다변화된 소품종 그러니까 다량 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 뭐 다품종 뭐 다량 생산이 됐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향, 뭐 현대향 뭐 SK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라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이 급증했을 때는 이런 쪽들이 좋죠. 하지만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는 오히려 특정 기업의 매출이 뭐라 그럴까요? 집중되지 않은 기업들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힘이 더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연 수요를 감안하면 특히 2026년 공급 물량이 클 수 있어 다시 주력 매출군으로 부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역대급 낮은 PER,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장기 투자에 적극 추천한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PBR이 2배니까 이제 3배까지 늘어나야 되고 2026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 이익이 커져가야 된다라면 장기 투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고민해 본다라면 자꾸 이런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왜 떨어졌어요? 주가 언제 올라가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뭐 몇 군데 검색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죠. 그 내일을 준비해야 될 과정에 있어서 과연 EPS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샀느냐? 이것도 아무래도 하나의 방법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노바이오리스 우리가 좀 그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라면 2015년에 1,860억에서 2026년에 2,300억으로 뭐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반기 때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3,000억까지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 전환됐었다라면 올해는 160억, 내년엔 350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7에서 11%까지 나타난다는 측면 하단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OLX501A 데이터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죠.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데 마우스 그러니까 G 실험하고 원숭이 실험 이런 부분들에 대면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임상을 실험한다라는 것은 요게 이제 전임상이 됐던 일상이 됐던 원래 이제 동물 실험부터 하는 거죠. 동물 실험을 하면서 독극물에 대한 안정성, 독성 실험입니다. 이거는 독성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체로 가서 비교를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여러분들 올릭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신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우리가 지방 세포들에 있어서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올릭스가 현재 지금 그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현재 RNA 비만 치료제 메인 타깃은 INHB라든지 ALK7 이런 부분들인데 피어그룹 대비 후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겟 ALK7 타겟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내장 지방 감소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릭스에 대한 성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샀으니까 올릭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긴 호흡이 필요한 것이고요.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독성물 실험이 이제 통과했다라는 것은 첫 발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49.19km의 마라톤에 있어서 이제 첫 발을 내미는 겁니다. 100m도 아직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극물 실험에서 지금 이제 G 실험이죠. 마우스에서 이제 원숭이로 넘어가고 원숭이에서 이제 인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게 의외의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을 완전히 개발한다라면 이런 단계들을 하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올릭스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에 관심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RNA 치료의 세포막 통과 및 내부 작동 여부가 핵심인데 현재 간 타깃 치료제는 다수가 수입돼 있습니다만 전신 타깃 딜리버리가 더 까다롭다. 왜냐하면 지방세포 내 보표적인 고발연수,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단순하게 지방덩어리니까 우리가 약이 들어가면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타겟팅이 어렵다라는 거죠. 용량 증가가 필요하지만 용량을 늘리면 독성에 대한 리스크도 동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데이터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월에 공개될 원숭이 모델 데이터 및 PK의 데이터 간 독성 및 데이터 및 간 독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이 이제 이런 뭐 또 약들을 많이 맞으면 다 모든 약은 우리한테는 다 독이죠. 독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독성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잠시만요. 이제 그러니까 동물 실험 이후에 딜리버리 능력이 이제 기술력 확보가 되면 파트너십이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비만은 치열한 상업화 경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릭스에 대한 관심 갖자. 그래서 NR 지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NR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액트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과 검사, 자동차 장비를 영위하는 기업인데 액트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샀더라고요. 액트로도 외국인들이 샀는데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정밀 이제 자동 검사 장비, 자동화 설비, 테라헤르츠 기반의 정밀 검사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부품과 장비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구동계에 대해서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검사 장비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볼 수 있겠다. 2015년 잠정 실적은 우리가 잠정 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주총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주총이 열려서 우리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확정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2025년 실적에 대해서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총에서 회계 감사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에서는 2,400억, 영업이익은 66억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액추에이터 매출 증가와 자동화 검사 장비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세 가지 축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고사양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줌 뭐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액추에이터의 OP 마진은 1%에서 3% 수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부품주들, 한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보였습니다만, 요즘 뭐 스마트폰이 바뀐다라고 그래서 관심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는 않는 거죠.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새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막 그 줄 서서 사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뭐 일부 있겠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하나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관심도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매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공정 자동화 내재화를 통해서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을 계속해야 돼. 이거는 뭐 계속해서 원가 절감을 해나가는 거죠. OP 마진 이 정도 수치다라면 원가 절감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북미양 6축 검사 장기 테라헤르츠 고마진 장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OP 마진 20% 이상, 30% 이상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액추에이터 대비해서 검사 장비라든지 테라헤르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더 커지느냐가 그 액트로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 매출은 2015년 약 200억에서 신규 매출이 반영되면서 26년에는 350억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장 카메라 히터, 로봇용 액추에이터 신규 시장에 진입될 것이다. 우리가 북미 완성차 업체향 전장 카메라 부분에 어셈블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가 복수로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스마트폰 대비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생산 기준 잠재 매출은 연간 700억에서 1000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수익성 역시 모바일 대비 뚜렷한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양산 본격화가 되면 실적 체질 개선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액트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출액 3천억, OP 마진, 그러니까 2026년에는 2,600억, OP 마진 5% 수준에서 2027년에는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가되면서 매출액 3천억, OP 마진 10억 정도로 10%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쪽에 산업이 그러니까 업력이 집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들이 되게 크고 장비 비중이 낮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져나갈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도 오늘 외국인들이 샀어요. 대한조선도 오늘 외국인들이 샀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샀는지 어쨌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이제 IBK에서 대한조선을 13만 6천 원으로 상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셔틀 탱커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지속 진행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스웨즈막스 탱커 매출 인식이 선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웨즈막스급의 탱커에 대해서 셔틀 탱커는 연안에서 다니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조선 같은 경우 이제 큰 배를, 그러니까 이제 뭐 대양을 가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셔틀 탱커를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 뭐 부산, 인천 왔다 가는 셔틀도 있죠. 뭐 이런 정도를 만든다라는 것에 있어서 고수익성의 셔틀 탱커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스웨즈막스 탱커 대비 성가가 35% 더 비싼 컨테이너선의 스틸 커팅이 시작되면서 이제 컨테이너선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선도 만들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순현금만 5,200억이 있으면서 3월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동사의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여력 확대 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한조선은 4분기 영업이익률 27%, 당기순이익은 19%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 중. 다만 대형 조선사와 다르게 미국 진출 계획 없고요. 야도 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캐펙스 투자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2015년 IPO 이후 공모자금은 차입금도 전부 상환하였으며 향후 현금이 가파르게 쌓일 전망이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대한조선과 한화오션의 다른 점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0억 달러를 우리가 필리조선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자금을 저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커요. 뭐 제가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 5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최악의 경우 이제 유상증자만 안 한다라면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금이 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이 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이 빠르게 쌓인다라는 거죠.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현금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도 대한조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강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왜 그래서 샀나요? 어쨌든 이 리포트를 보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우리가 EPS 8,500원에 8,000원, 2027년 9,700원까지 올라가면서 PER 15배를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18년 슬롯이 완판되고 있고 2029년 슬롯이 36%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탱커 업황, 신조속가 상승,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여력 확대 사이클에 이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조선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고요. 대한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당사 예상보다 컨센서스 비슷한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전년 동기에서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우리가 PR을 15배를 줬잖아요. 15배를 줬기 때문에 현재 PR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때문에 EPS가 증가하기 때문에 EPS가 증가하고 PR이 고정된다라면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조선을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요즘 그 전쟁 이슈 이후에 올라가지 못했죠. 오히려 HMM 같은 선사들이 오히려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운임이 그쪽 지역에 올라가면 글로벌리 대부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선업종 중에 꼭 하나오션, 현대중공업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조선 같은 똘똘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외국인들이 안 샀어요. 마지막 살펴보면 롯데케미칼은 외국인들이 오늘 안 샀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는데 기관도 팔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뭐 이런 고민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대산의 지역에 석화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구조조정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고요.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캐페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입금들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올렸었던
아니 거기에는 없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나중에 재무제표 강의를 혹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현금흐름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금흐름표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현금흐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잘 하려고 하고 비용을 절약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생활이 조금 갑자기 뭐 변동성이 생기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이유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단순하게 비용 절감 수준으로 늘어난다라면 비용 절감 수준에 머무른다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마우스가 오늘 굉장히 민감하네요. 예. 마우스 대신 키보드를 눌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절감 효과 같은 경우 한 2천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매수하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제가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결국 이제 이 매수라는 것은 바이 의견이라든지 목표가를 제시하면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건지 사지 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호성은 조금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선택할 문제고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계좌의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진다?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들이 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권고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요건 좀 아쉽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본 4개 증권 4개 리포트는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와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EPS가 흔들리지 않은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인 톰과 존슨이에요. 톰과 존슨인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쟁이 길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있어서 내일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뭐 반도체 뭐 당연히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마다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현대차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전쟁 관련주들 또 뭐 우리가 방산주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라고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자, 주식 시장이 내일 만약에 반등을 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기대감만 갖고 그동안 올라왔었던 종목이다라면 이 종목을 반등 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심적으로 괴롭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가 그동안에는 시장 상황 플러스 가로 열고 운 가로 닫고 이 부분과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즐거운 일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 빠진다 하더라도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그 기대감이 무참히 깨지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 괴롭다고 해서 만약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언젠가 한 달 뒤가 됐던 뭐 일주일 뒤가 됐던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됐던 주가가 회복함으로써 주식이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죠. 올라갈 때는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액션 플랜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액션 플랜을 고민하는 거와 액션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액션 플랜을 고민한 상태에서 액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빨라질 수가 있고 서로 상황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모든 주식이 올라간다면 굳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이 시장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차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3프로TV에서 나온 이 출판사에서 발간한 터틀 트레이딩에도 제가 이제 썼는데 계획은
오늘 밤에 세우는 겁니다. 계획은 차분하게 전날 밤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장이 열렸을 때는 계획대로 대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괴롭다고 해서 조금 시장을 안 보고 회피하고 내일 아침에 시장이 열릴 때 그것에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차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변동성이 있었죠?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 시간 내에서 엄청나게 빠졌죠. 정기장 시작되면서 약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다시 종가상으로는 10%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하지만 내가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로스컷을 건다라든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추격 매수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면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맞던 틀리던 결과를 갖고 우리가 논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함으로써 내 스킬이 올라가고 내 매매가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잔소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오늘 술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 절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오늘 절대 술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날 정신이 흐려지면 내일 만약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던 혹은 서로 내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괴로울 때입니다.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정신을 바싹 차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괴롭다라고 있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을 취하시면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뭐 농담 삼아 댓글에 그런 분들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농담이다라고 치부를 하겠고요. 자, EPS에 집중하십시오. 이제는 당분간 EPS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저는 내일 또다시 새로 나온 리포트를 들고 내일은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